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8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이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의 서진형 부회장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 규제의 약발이 먹히는 걸까요? 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신 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반응이?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네.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뭐 26호 아파트가 24개 거래됐다. 2억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고가 아파트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저층과 고층 또 층향에 따라서 2, 3억은 충분히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거래 한 건 가지고 뭐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힘들고 네. 지금은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관망하는 어떤 태도가 강하고 일단은 어떤 시장에 어떤 강한 어떤 쇼크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예. 뭐 이제 집값이 최근 3, 4년 동안 계속 그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뛰었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정책은 약간 징벌적인 어떤 그 벌을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정책도 좀 강하거든요. 네. 자, 예를 들자면 강남권에 다주택자들을 팔게 해서 서민들은 집을 사게 하겠다. 근데 강남 집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강남 30평대 지금 최근에 신축한 게 21억 2억 하고요. 기존의 주택이 이제 12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네네. 과연 이 돈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대인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이런 심리도 또 강합니다. 한편으로. 그래, 뭐 양도세는 올라야 내는 거고 네. 그러면 5년 동안 좀 참자. 자, 여기서 정부가 보유세라든지 또 강한 카드를 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보유세도 물론 이제 강한 카드이긴 하지만 이 보유세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폭등할 것까지 이미 네. 여러 차례 많은 경험을 하신 이 부동산 보유자분들이 네. 다 계산해서 그거 보유세 내는 것까지 다 해도 네. 나중에 폭등할 게 훨씬 커. 공급이 많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강남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조금 한다고 해도 서민들이 강남에서 집 못 사는 건 맞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너무 거품이 심해서 예를 들어 한 30억짜리 집이 네. 한 25억, 20억으로 떨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또 역시 서민들이 그러니까 가격 자체, 그러니까 거품 자체를 좀 빼는 개념은 자, 어떻습니까? 기준치가 높아지면은 네. 강북권이라든지 옆에 집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억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강남 집값이 왜 올라가고 사람들이 강남은 왜 강남 이 좋은 지역 서울권역 왜 오는가?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 있던 대기업도 다 들어왔어요, 강남으로. 네. 거기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군. 자, 그래서 이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네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거기 이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HP, 휴렛패커드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이죠. 네. 굉장히 저렴한 지역에 많은 어떤 그 기업들이 와서 그 옆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영입을 하면서 그 네. 지역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굉장히 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다른 지역이 반토막이 날 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또 시애틀 보세요. 제가 시애틀도 갔다 왔습니다만 시애틀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게 아마존. 아마존은 계속 고용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렇듯이 분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책이란 게 없어요. 왜? 지역별로 다 분산돼 있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기업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여있는, 이 집중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장기적인 플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서울대학교도 시공으로 간다니까 데모하고 난리지만 당근을 던져줘야죠. 학생들 2년 장학금 지원해줍니다, 정부에서. 네. 어차피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이런 큰 정책 못 쓸까요? 예. 그러면 기업들도 좋은 학생들 인재를 영입하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죠. 같이 묶어서 보내라는 거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울산의 조선업이 뭐 안 좋아서 부동산이나 뭐 어떤 경기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 예를 들자면요. 제가 네네. 뭐 울산에 뭐 땅을 사놓은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런 지역에 같이 보내서 묶어서 정부에서 어차피 그 예산을 쓰는 거
중장기적인 플랜을 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단기적인 임시 방편이고 다음 정권,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거나 같은 여당이 또 정권을 바뀌면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이 대책 꾸준하게 간다는 보장도 보장이 없고 없으니까. 또 경기 네.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다시 급등할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네. 상담받으신 분이 이제 중국집을 30년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70, 80억대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짜장면을 몇 그릇 팔았습니까? 네, 네. 얘기했더니 짜장면이 아니고 돈 좀 벌어서 부동산이 그래도 좀 저렴할 때 건물도 사놓고 집을 강남권에 사놓은 게 이게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집을 하나 샀는데 이 집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 보고 전업 투자자로 전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3, 40년 동안에 이 부동산 투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개념이 투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중에 하나라고 될 수도 있을 만큼 네, 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집을 가지고 안 계신 분들은 네.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어떤 자연스러움에 젖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질을 서서히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급하게 하면 체하는 것처럼 네. 자, 자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 제가 한 2, 3년 전에 도쿄를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마네킹이라 그래서 사례비를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네네. 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터지고 나서 집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서로 집을 들어가려고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은 갔더니 서서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본의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네네.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그 규제책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인구 분산 정책을 써서 자연스러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좀 대표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 뭐 상의.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내 집 마련 정책으로 이 가점제 확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연봉이 또 네네. 뭐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네네. 이렇게 따지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이면 그 충족이 넘어가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그 수선을 좀 그 개선해서 개선을 해야 될 상향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신혼부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또 이런 게도 5만 원인지 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지역들을 보면은 과천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동탄이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요. 네네. 주로 다 강남 이남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상암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기 굉장히 멀죠. 멀죠.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러면요. 네. 이 실무에서 보면 그린벨트 투자하겠다고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이 희한한 하여튼 우리 언론이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린벨트 아무렇게나 풀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제가 볼 때는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쨌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님 풍선 어떠세요? 효과는 일시적이고 어떤 지역이 한정적인 지역에 나오는데 특히 네. 뭐 예를 들자면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그동안 뭐 굉장히 어떤 붐을 이뤘었고요. 오히려 대전의 수요를 다 빨아들이는 효과를. 네, 그래서 네. 대전은 많이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묶어놓으니까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가까운 대전 유성구가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로 네, 조금 네. 뭐 어떤 풍선 효과를 본 거고요. 네, 또 네. 부산 같은 경우는 7개 지역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일시적인 거지. 예를 들자면 지금 굉장히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네. 벌써 마이너스 P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뭐 신범단지 같은 거 1억에서 1억 5천까지 P가 붙었던 게 지금 마이너스 P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강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부 지역들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묶어서 이런 어떤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 네. 경기권의 지역의 어떤 수요를 좀 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계산법도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미분양도 나고 마이너스 P도 붙었는데 굳이 가가지고 네. 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은 이러한 이렇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전 정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네. 그래서 201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죠. 네. 한 주택 소유를 조합원주의 소유를 세 채까지 허용해주고
40년이던 것을 30년으로 연한을 앞당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펴줬죠. 금리도 낮게 해주고 또 LTV DTI도 높게 해주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거든요.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뭐 그런 하셨죠? 얘기도 많이 네네. 했었죠. 네. 뭐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네. 예. 2014년부터. 네. 심지어는 다주택자가 무조건 많이 가지시면 무슨 죄인시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상담하던 어떤 분은 네. 투기 지역 내에 소형 주택을 갭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한 채에.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분이 아주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다 부동산 투자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나는 내가 안 하니까 나만 바보 됐다. 나도 이제 해보자. 네.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가지신 분도 아니고 네. 투기꾼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를 싸잡아서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너무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규제를 가야 됩니다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정밀 타겟팅. 네. 요즘에 뭐 핀셋 규제라고 해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핀셋을 좀 좋은 핀셋을 써서 좋은 네. 곳에 갖다 대서 정밀하게. 제대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주택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드러나고 네. 또 건강보험료도 또 더 많이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 시 뭐 신규 분양에 한해서입니다. 네. 취득 시 75%죠. 아마 그럴 겁니다. 75% 정도의 그 어떤 면제를 받고 네, 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가구 이상 보유 시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에서 80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네네. 85제곱미터는 25% 정도의 어떤 그 세제 혜택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선진국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이제 들이닥쳐서 모든 걸 한다는 건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면제해주는 어떤 세금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해서 네.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좀 선진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게 네. 그 야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이제 보유세라고 하면은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는데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는 면제고요. 이상부터만 그 구간만 부과를 하는 건데 기준가세 9억 원 정도면 뭐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 15억 실거래가 그 정도 선으로 대략적으로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은 이제 기준가표가 기준시가가 6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한 9억 원 정도가 있게 되는데 네. 자, 이 정산하는 게 재산세는 어떤 그 요율이 그 곱하는 요율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60% 정도 되고 종부세는 80%인데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게 종부세만 요율을 100%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결론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글쎄요 이제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어떤 보이스 카드 꺼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정권 안에. 보수적으로요? 네. 이번 정권 안에. 네. 네. 근데 이러한 보유 투기 의심사를 좀 잡겠다라는 건데 대표님. 예.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네. 투기 지역 내.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 세 채 가지고 갭 투자로 가지고 계시면 3천만 원 투자하신 분, 그분 시장에서 김밥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좀 어떤 그 강압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나.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선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전 정부에서 취득을 했던 주택이 많은데 물론 뭐 올해도 많은 어떤 네. 주택을 취득을 했지만 네. 다 어떤 소급 적용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좀 이번 정부가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어떤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징벌적인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가 강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유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난 생각입니다. 9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그 풀어놨던 전 정권 때 그렇죠. 당시에 했던 이 예를 다주택자들 들자면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억울할 수 조사를 있다, 하겠다. 충분히. 그래서 네.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뭐 부분인 그것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네, 그리고 부분이기도 이번에 하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언제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 이만큼 많이 부과할 거다. 지금 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네. 징벌적인 요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보다 얼만큼 싸게 팔면은 네. 어떤 세제 혜택을 양도세라든지 주겠다. 그래서 당근책도 같이 줘서 아, 실수요자랑 매매를 되게 만들어야지 징벌적인 요소만 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세금 부과할 거야. 네. 보다는 당근책도 같이 줘서 자연스러운 매매가 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 방안일 수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시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실수요자분들은 네. 청약 조정 지역 내에 청약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고 유명 브랜드, 대단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가파르게 이런 어떤 단지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시간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 주택들, 소규모 주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용석 대표이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의 서진형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요, 휴가 중에도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쪼갰다고 합니다. 특히 갭 투자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현미 장관의 어떤 발언의 핵심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이 투기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지 않을 집은 당장 팔라는 겁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은 많은데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집 없이 살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의 생각이었고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